네, 좀 쉬고 우리가 다음 시간 또 봐야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좀 쉬기도 하셨을 거고 또 뭐 일정 텀을 두고 수강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본지 지금 며칠 지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인데요. 수요와 공급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으로 단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매경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된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챕터 2에서 미시경제에서는 그래도 좀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이 챕터 2 수요 공급 이쪽에서는 문제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더 깊이 있게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내용들을 조금 더 접해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설명이 조금 더 길어서 매번 우리가 뭐 이론 1시간, 문제풀이 1시간 이렇게 하던 거를 이번에는 이론 2시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쪽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정신을 반짝 차리고 알아야 될 것들을 좀 보도록 한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수요 공급. 먼저 여러분들 중에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테고요. 자,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저 오른쪽에 위에 나오죠.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그러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 없이 그냥 이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됩니다. 그래프 하나 그리면 되는데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X축과 Y축을 축의 변수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미시경제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X축에는 전부 다 어떤 수량과 관련된 변수가 온다. 그래서 quantity라고 하는 이 수량 변수가 들어가고 Y축에는 항상 가격과 관련된 변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price, P라고 하는, 그래서 PQ라고 하는 저 X축과 Y축의 변수를 항상 적어주는 저 습관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거시경제에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Y축은 저 가격과 관련된 변수가 나오고 X축에서는 수량과 관련된 변수가 나옵니다.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거시경제, 지금 미시경제에서는 어떤 한 재화의 가격과 재화의 수량 이렇게 나온다면 거시경제에서는 어떤 한 국가 전체에서의 어떤 가격,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물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거시경제에서는 Y축이. 근데 거시경제에서 X축의 수량이라고 하는 건 한 나라 국가 전체에서의 생산량. 이거는 거시경제에서의 X축은 항상 국민소득. 그래서 여기는 Y라고 하는 이 국민소득에 대한 변수, 이런 변수가 나옵니다. 지금은 뭐 거시경제 시간은 아니니까요. 자, 요거는 일단 지워볼게요. 자, 지우고 PQ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서요. 그래프에서 항상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수요의 법칙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어떤 한 지점에서요. 가격이 오르면 요만큼 오르면 수요량은 요만큼 감소한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내리면,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자, 뭐 펜이라고 치고요. 이 가격이 원래 1,000원인데 1,000원이 500원으로 떨어지면 이거를 많이 사려고 하고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면 적게 사려고 한다. 이게 수요의 법칙이다. 자, 수요의 법칙은 그래서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다. 반비례하는 관계다. 그게 이제 수요 법칙이죠. 자,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통용됩니다.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통용되고, 반대로 수요 법칙에 이 예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요 법칙을 따르는 게 정상적인데 수요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은 항상 반대다라고 하는 이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 자, 여기 예를 들어보죠. 여기가 가격, 여기가 수량인데, 자, 이 가격이, 그러니까 요 부분,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우하향하는 요 그래프가 있단 말이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더 오르면, 가격이 더 올라 버리면 투기적 수요라고 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다,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줄어들다가 투기적 수요라고 해서 오히려 수량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30대 뭐 영끌 이런 뉴스 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쳐봐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공급량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토도 일정하고. 근데 아파트 건설하는 그 공급량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렇게 몰리는 영끌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요량이,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 이쪽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영끌 현상을 투기적 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영끌 이퀄 투기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영끌 현상으로 인한 그게 과매수 상태 또는 영끌 현상이 과해지면 저런 투기적 수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엔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가격이 더 하락하면 수요량이 계속 이렇게 늘어야 되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늘어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반대로 이렇게 줄어버리는 이런 케이스도 생긴다는 거죠.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이렇게 반대로 줄어드는 이런 재화도 있는데 이런 재화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기펜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기펜제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재화고 현실적으로 기펜제가 어떤 재화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열등제, 뭐 정상제 이런 이야기가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럼 뭐 열등제는 우리 보통은 대부분 뭐 쌀, 보리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기펜제는 엄밀하게 딱 어떤 재화가 이런 기펜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에서의 재화의 어떤 특정 재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때 수요량이 반대로 이렇게 줄어버리는 이런 재화는 기펜제라고 이론적으로 한다. 뭐 요거 머릿속에 기펜제 좀 자주 나옵니다. 기펜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수요 법칙이라는 건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수요의 변동 요인이라고 하는 우리 43페이지에 나오는 것 중에요. 여기 이제 또 여기 보면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라고 하는 이 재화의 종류가 나오는데 왼쪽에 저게 자주 나오니까요. 저게 자주 나오니까 이 표를 어느 정도 눈에 좀 익혀 놓아야 된다.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자, 정상제와 열등제, 이 정상제와 열등제의 구분은요. 가격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이 소득과의 관계다. 자, 소득과의 관계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과의 관계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만약에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치고 한 달에 만약에 월급을 뭐 300만 원 받고 있다고 치죠. 자, 300만 원 받고 있으면 요번에 이제 연봉이 올라서 월 100만 원이 급여가 인상됐다. 그럼 이번 달부터 이제 4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300에서 400으로 이렇게 급여가 올랐을 때,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거죠.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이 추가 알파, 플러스 알파가 이제 100만 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100만 원으로 소득이 300만 원이었을 때보다 이제 소비 씀씀이가 조금씩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뭐만큼? 플러스 알파 된 이 100만 원만큼. 그래서 지난달에 내가 라면을 2번 먹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라면을 3번 먹어도 되고 라면 한 봉지 더 먹어도 되고 왜?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또 지난달에 뭐 외식을 2번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3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소비가 조금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그 수요가 증가하는 이런 재화들 정상이죠. 이게 아주 이런 재화들을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정상재라고 하고 또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이 소득과의 관계입니다. 가격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자,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재화들을 우리가 정상재라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반대로 소득이 증가했는데 수요가 감소하는 난 100만 원이 증가했는데 100만 원 또 급여를 더 받았는데 지난달까지 예를 들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쌀과 보리쌀과의 관계에서 쌀은 정상재, 보리쌀은 열등재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나오는데 그 개념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돈이 만약에 월급이 30만 원, 월급이 이제 최저 시급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150만 원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난 쌀 살 돈이 없어서 쌀을 구매할 돈, 쌀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보리쌀로 많이 먹었는데 자, 이제 내가 급여가 올라서 쌀을 살 돈이 생기니까 보리쌀 수요가 이제 줄잖아요. 이렇게 급여가 올랐을 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그러니까 쌀과 보리쌀에서 보리쌀 같은 재화죠. 이런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소득이 감소했을 때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자, 그래 아까 뭐 월 기본 소득이 뭐 최저임금을 받아가지고 150만 원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면 내 소득이 떨어지면 쌀을 먹고 싶어도 쌀을 못 먹으니까 보리쌀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소득이 감소했을 때 보리쌀처럼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이런 재화를 쌀에 비해서 보리쌀은 열등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제학에서요. 그 다음 대체재와 보완재는 앞으로 또 나올 텐데 이건 되게 시험에도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제 어떤 측면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대체재와 이거를 나는 A를 B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대체재고요.
그다음 보완제라고 하는 건 이 A를 소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같이 덩달아 소비하는 효과, 이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라면집이 있고 뭐 짬뽕집이 있다라고 하면 라면과 짬뽕은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 라고 하면 라면과 짬뽕은 대체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 좀 더 정상적일 거예요. 또 그다음 녹차와 커피는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하면 그런 재화를 이제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라면을 먹거나 라면과 짬뽕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오늘 점심을 라면을 먹는다. 그러면 짬뽕이랑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짬뽕을 안 먹게 되는 거죠. 짬뽕을 대체해 가지고 라면을 먹는 거죠. 이렇게 뭔가를 대체하는, 하나를 포기하면 대신 이거를 선택하는 이런 재화의 성격을 대체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녹차와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지금 후식으로 녹차를 마실까 커피를 마실까 라고 하는데, 녹차를 마시면 커피를 포기하게 되고 커피를 마시면 녹차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재화의 특징을 대체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완제라고 하는 건요, 뭔가 하나 선택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라면을 생각을 하면 라면에 항상 따라오는 게 뭐냐? 단무지다. 그러면 라면과 단무지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요. 자, 그래서 라면이 수요가 높아지면 단무지 수요도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죠. 또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면 단무지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면 라면을 잘 안 먹겠죠. 짬뽕집으로 가겠죠. 이런 재화 대체제죠. 자, 라면의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짬뽕집으로 간다. 그러면 단무지는 수요가 떨어지겠네요. 왜? 라면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 이런 라면과 단무지 같은 관계, 이런 재화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 관계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재화를 대체제라고 한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면과 짬뽕 이야기를 했죠. 자, 대체 관계. 만약에 짬뽕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라면으로 올 거예요. 라면 먹으러 올 거예요. 짬뽕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짬뽕 가격이 상승하면 라면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두 재화를 대체제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하락한다. 이건 짬뽕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면 짬뽕 가격이 하락하니까 라면 안 먹고 짬뽕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럼 라면 수요가 떨어진다. 라면 수요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재화를 대체제 관계라고 합니다. 자, 보완제는요. 아까 제가 라면과 단무지를 이야기했죠. 보완 관계의 재화 가격이 상승한다. 자, 라면의 가격이 상승한다. 라면의 가격이 상승하면 라면 안 먹겠죠. 짬뽕 먹으러 간다 그랬죠. 라면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럼 라면 안 먹으니까 단무지 수요도 줄어들겠죠. 단무지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수요가 감소한다. 자, 그 다음 보완 관계의 재화 가격이, 라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라면을 많이 먹겠죠. 짬뽕 안 먹고 라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라면을 많이 먹으니까 단무지도 많이 먹겠죠. 자, 그래서 보완 관계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단무지 수요도 증가한다. 이런 재화를 라면과 단무지, 이런 재화는 보완제라고 한다. 이게 이제 경제학적 정의다라고 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그래프로 또 어떻게 그리냐라고 하는 그 내용은 또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머릿속에 확 넣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러 갔을 때요, 특히 이 대체제, 보완제 뭐 이 표현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헷갈리면 문제 푸는 시간이 또 걸리니까 머리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넣어놓는 이 필요합니다. 자주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정상대 열등제는 가격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알아놓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요 법칙의 이제 예외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자, 이것도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베블렌 효과, 전시 효과, 스놉 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시험의 단골이죠. 자, 베블렌 효과, 그 다음에 전시 효과, 그 다음 스놉 효과, 밴드웨건 효과. 자, 이거 단골인데, 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용어도 다양하고 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이해가 아니고 이건 아예 그냥 외워버려야 되겠네요. 자, 베블렌 효과는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베블렌 이펙트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다른 말로 소비 편성 효과라고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거 용어가 많아가지고 또 헷갈립니다. 소비 편성 효과, 베블렌 효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과시욕 또는 허영심. 자, 이것과 관련해서 베블렌 효과. 가격이 오르면 보통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자, 그래서 아까
아까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샤넬, 그 다음에 롤렉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늘어나는, 그 샤넬 왜, 또 롤렉스 왜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냐? 희소성 때문에 이거 차고 다니면,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면, 이건 롤렉스가 아닙니다. 자, 이 롤렉스를 차고 다니면, 허영심 또는 과시욕 때문에 남들이 알아봐 주니까 나의 어떤 존재가 부각되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우리가 롤렉스를 찬다라고 하면 이런 효과를 우리가 베벌렌 효과다. 그래서 명품. 자, 명품 소비. 명품 소비하면 베벌렌 효과, 소비 편성 효과. 그 다음 과시적 소비 행태. 베벌렌 효과를 따르는 이런 재화를 베벌렌제라고 한다. 자, 그럼 롤렉스 하면 베벌렌제. 이렇게 딱 떠오를 수 있겠네요. 또 샤넬 하면 베벌렌제. 저는 샤넬을 써본 적은 없습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효과지만 여러분들하고는 관계 있는 효과가 되어도 좋겠죠. 자, 그 다음 전시 효과는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 이펙트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거는 또 동일한 비슷한 표현으로 시위 효과, 듀젠베리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듀젠베리의 전시 효과가 정상인데요. 듀젠베리라고 하는 이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효과가 전시 효과인데, 그래서 듀젠베리 효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정확하게는 듀젠베리의 전시 효과, 이게 경제학적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시위 효과,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개인의 소비 지출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나 기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자,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인 거죠. 자, 그리고 개인의 소비 지출이 주위의 많은 다른 사람들의 선택이나 기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이런 현상을 듀젠베리의 전시 효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스납 효과는 영어로는 스납 이펙트라고 쓰고, 이건 또 같은 말로 속물 효과, 백로 효과. 자, 속물이 어떤 겁니까? 좀 그렇게 적절한 좋은 표현은 아니죠. 그다음 백로 효과는 고고한 이런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스납 효과는 그런 고고한 그런 효과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구매한 재화는 나는 구매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이 차고 다녀? 아, 난 저거 싫어. 나는 고고해. 나는 나만의 어떤 소비 행태가 있어. 난 좀 독특해. 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 그런 효과를 스납 효과라고 하고, 반대되는 효과로 이 밴드웨건 효과를 씁니다. 그럼 밴드웨건 효과는 뭐냐? 영어로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쓰고, 이건 또 같은 말로 편성 효과, 시류 효과, 또 같은 표현으로 씁니다. 반대가 스납 효과죠. 자, 이건 뭐냐? 덩달아, 네가 사니까 나도 사겠다. 유행이네? 나도 사야지. 라고 하는 이런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밴드웨건 하면 그냥 유행 따라가는 소비 형태. 이거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한다. 자, 유행 등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신도 따라서 덩달아 소비하게 되는 이런 소비 효과를 우리가 밴드웨건 효과 또는 시류 효과, 편성 효과라고 하고, 이 스납 효과는 유행과 관계없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 라고 하는, 나는 나야. 나는 아무도 나와 동일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스타일을 스납 효과 또는 속물 효과, 백로 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용어가 지금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같은 표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용어들이 베벌렌 효과, 전시 효과, 스납 효과, 밴드웨건 효과, 이 앞에 있는 이런 용어가 만약에 익숙하다면 이 표현들만 시험에 나오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구별을 해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러이런 효과를 뭐라 하느냐? 지문에다가 소비 편성 효과, 시위 효과, 백로 효과, 시류 효과 이렇게 만약에 지문을 구성시켜 버리면 이게 또 뭐지? 하고 또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같은 개념, 틀린 개념 이거를 정확하게 이 페이지를 자주 나오니까요.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놓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공급 쪽으로, 수요는 봤으니까요. 공급 쪽으로 가면 공급 법칙이라고 나오죠. 자, 공급 법칙은 또 아까 우리가 봤던 수요 법칙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Y축은 P, X축은 Q일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항상 우하향하는 이 정상적인 법칙을 따른다. 자, 가격과 반비례하는 거죠. 공급은 반대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법칙을 따른다. 이게 공급 법칙입니다. 자, 그건 뭐냐?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고,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싶고,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내려가면 나는 물건을 적게 만들어서 팔고 싶고, 이게 공급자의 심리겠죠. 자, 삼성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님이 자, 갤럭시 S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갤럭시 S 막 많이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공급 법칙이죠. 근데 삼성 갤럭시 S21이 되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시장에. 너도 나도 안 산다.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적게 팔겠죠. 적게 만들겠죠. 공급을 줄이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그런 어떤 법칙을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근데 공급 법칙의 공급의 변동 요인을 보면 어떤 변동 요인이 있냐? 미래 경기 전망이 좋으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어 할 거고, 또 시장과 인구가 충분히 크거나 증가하면 또 공급을 늘리고 싶어 할 거고, 늘리게 될 거고, 동종 기업의 진입이 증가하면 또 우리 공급을 늘려서 우리 기업의 어떤 시장 지배력을 늘리려고 할 거고, 또 상품의 판매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또 공급을 증가할 거고. 자, 이렇게 공급의 변동 요인도 표가 있으니까 이 표 요인, 요거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우리 대학생들이나 또는 취업 준비생들이나 일반인들까지도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 부분을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소비자 잉여가 뭐냐, 생산자 잉여가 뭐냐, 사회적 잉여가 뭐냐라고 하는 이 개념인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소비자 잉여는 만약에 우리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 곡선이 있다. 자, 이 수요 곡선이죠.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곡선이 있다라고,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래프 선이 있다고 하면, 자, 이거는 우하향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시계를 한번 벗어볼게요. 자, 이 시계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쳐보죠. 자,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100만 원이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내고까지 살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계가 100만 원이어도 나는 사겠다라고 하는 이 시계에 대해서 되게 시계 애호가도 있을 수 있고, 시계가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계가 100만 원이어도, 가격이 이 100만 원이어도 나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는 워낙 소비자들이 다양하니까. 근데 나는 이 시계 100만 원에서 난 도저히 안 살 거야. 이 시계가 나는 10만 원이면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10만 원이면 난 5개를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계를 예를 들면 가격이 이 100만 원이어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자기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100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계는 나한테는 10만 원밖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는 10만 원의 가치밖에 없기 때문에 난 10만 원에 살 거야. 10만 원이면 내가 이만큼 살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급 곡선하고 만나면서 시장 가격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시장 가격이 어디서 결정됩니까? 여기에서 결정되잖아요. 자, 여기 중간에서. 그럼 이 시장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된단 말이죠. 여기가 얼마냐? 50만 원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사람, 지금 100만 원이어도 나는 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은 결국 얼마에 사게 됩니까? 시장 가격이 50만 원으로 결정되니까. 왜? 자유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 시장 가격이 50만 원으로 결정되니까 나는 100만 원이어도 산다 그랬는데 시장 가격이 50만 원으로 나왔네? 되게 싸네? 오케이, 나는 이거 바로 사야지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의 심리적 가치는 50만 원어치 이득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100만 원이어도 난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은 100만 원이어도 산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엔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80만 원이어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만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 가격이 50만 원으로 결정되니까 이 위쪽이어도 사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싼 가격으로 산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싸게 이 가격을 주고 이 시계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 이 수요 곡선의 균형 가격 결정의 이 위쪽 삼각형, 이 부분은 결국 소비자들이 저만큼은, 저 부분에 해당되는 영역만큼은 소비자들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부분에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소비자 잉여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비자 잉여. 자, 그 다음에
자, 이 생산자 잉여를 한번 보죠. 생산자 잉여는 나는 가격이 10만 원이어도 난 이 시계를 하나 만들어서 공급을 할 거야. 자, 이만큼 한 단위든지 두 단위든지 공급을 할 거야. 왜? 나는 생산 규모 시설도 넓고 뭐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이런 거 다 갖추고 있으니까 이 가격 시장 가격이 10만 원만 정해져도 10만 원으로만 정해져도 나는 이 두 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공급자는 이 시계가 시장 가격이 100만 원으로 결정돼야 내가 공급을 하겠다. 100만 원으로 결정돼야 100만 원으로 결정돼야 내가 이만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공급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공급자들은 좋겠지만 10만 원이어도 공급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이 돼야 공급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이면 나는 공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20만 원이어도 공급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30만 원이어도 공급하겠다, 30만 원이어도 공급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가격이 어디로 결정되냐면 50만 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결정되니까 요 사이에 요만큼의 공급하는 요 사람들은 공급자들이 이득을 본다. 되게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네. 나는 그럼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고 있네. 나는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 나는 심리적으로 이득을 보고 출발을 하네. 라고 하는 심리적 이득 구간이 요 구간의 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생산자 잉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그래프에서 소비자 잉여가 뭔지 생산자 잉여가 뭔지 이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나 취준생 뭐 또 비전공자분들을 만나봤을 때요.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에 대한 개념 이해가 부족했던.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결국 이렇게 그 D 곡선, S 곡선 이렇게 공급 곡선으로 수요 곡선과 만나면 균형 생산량은 Q 스타에서 결정이 되고 균형 가격은 P 스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왼쪽에 있는 지금 여러분들 빗금 쳐놓은 제가 빗금을 쳐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가져다주는 잉여, 심리적 잉여에 해당되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요 위쪽은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잉여. 이 아래쪽은 생산자가 느끼는 심리적 잉여.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합쳐서 시장의 총 잉여, 사회적 잉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게 소비자 후생경제 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사회적 잉여. 사회적 잉여를 다른 말로 시장 잉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잉여가 뭔지, 생산자 잉여가 뭔지, 사회적 총 잉여가 뭔지,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총 후생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사회적 총 후생을 구하라라고 하면 이 전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면 사회적 후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할 거냐면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탄력성 쪽도 우리가 시험에 또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탄력성 이야기를 하고 우리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